이제 곧 FOMC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아마 올해 주식시장이 연준 의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요새 미세하게나마 떨어지고 있는 CPI라던가 그동안 너무 급격했던 금리 인상을 토대로 이번에는 한 50bps 정도 올리지 않을까 하는 게 일반적인 견해이긴 합니다. 이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이자 금리 인상 결정이라서 이 이벤트를 앞두고 살까 말까 이렇게 고민하는 거는 개인들이나 기관들이 할 것 없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블룸버그에서 진행한 서베이가 있는데 이들에 따르면 적어도 리테일 투자자들이 가장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서베이가 Best Trade Going into the Final FOMC 이거를 물어보는 건데 리테일 투자자들이 가장 long US stocks가 많았어요. FOMC 이후에 주식이 오를 거라고 많이들 보고 있는 것 같네요. 적어도 기관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optimistic한 것 같고 오히려 기관들을 보면은 보라색으로 나타나져 있는 구간인데 오히려 그들은 short US equity를 외치고 있네요. 지난 2년간 그리고 앞으로도 아마 몇 년 동안 미국 시장을 너무 크게 들었다 놨다 하면서 이제 우리는 연준의 기획경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연준을 파헤쳐 봅시다. 연준이라고 해서 뭐 별거 없어요. 결국 움직이는 메커니즘은 일반 기업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리고 여느 회사들처럼 연준에게도 밸런스시트라는 게 있습니다. 밸런스시트이 뭔가요? 한국말로는 이제 대차대조표, 재무상태표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한글 단어로 하니까 너무 의미가 좀 포괄적이고 뭔가 직관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경향은 있는 것 같아요. 밸런스 sheet이니까 이게 정말 말 그대로 이 시트가 밸런스가 돼야 된다라고 해서 밸런스 sheet이거든요. 왜냐면 이거를 크게 구성하는 것이 일단 자산, asset이 있고 그리고 liabilities, 부채가 있고 그리고 stockholders equity라고 하는 자기 자본이 있는데 결국 이 자산의 총합이 부채 그리고 자기 자본의 합이 되는 거라서 특정 시점에 어느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 이제 미래 수익화할 수 있는 자원 그리고 그 자산을 어떤 돈으로 가져왔는지 보여주는 이 부채 그리고 자기 자본 이것들의 스냅샷이에요. 참고로 여기에 있는 이 예시는 애플의 밸런스시트예요. 어쨌든 assets equals liabilities plus stockholders equity 이게 등식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이제 일반적으로 회사는 자산이라는 거를 asset을 보유함으로써 수익을 창출을 하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서는 부채, 이 liabilities 같은 경우는 비용을 앞으로 지출하게끔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채무를 안고 있는데 왜냐면 정말 말 그대로 it costs money to make money이니까. 그리고 흔히들 연준의 밸런스시트 너무 크다 혹은 작다 이제 연준의 밸런스시트를 줄여야 한다 라고 표현들을 하는데 이 말은 곧 의미하는 거는 연준의 자산 그리고 곧 부채의 규모가 커지거나 줄어든다는 뜻이고요. 자산 매입을 계속하거나 더 빠른 규모로 하면 자산이 커지겠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양적 완화인 거고 시중에 풀린 돈이 늘어난다는 거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게 the balance sheet is growing, the balance sheet is getting bigger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반대에는 양적 긴축이 있는데 자산 매입을 멈추거나 축소해버리면 자산이 줄어들겠죠. 시중에 풀린 돈이 줄어드는 거고 이럴 때는 연준의 balance sheet이 the balance sheet is shrinking 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런데 연준의 balance sheet은 좀 특별해요. 얼마나 되는 자산과 부채를 안고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경제가 움직이니까요. 연준에게 있어서 이 balance sheet은 금리를 컨트롤할 수 있는 매우 막강한 특수 도구입니다. 이런 거를 다 합치면은 연준의 balance sheet 파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재밌는 건요. 지난 15년간 연준이 이 밸런스시트를 금리 조정의 도구로서만 사용한 게 아니라 이 밸런스시트를 통해서 돈을 벌었어요. 뭔 말일까요? 연준이 돈을 벌었다니요? 참고로 지금은 돈을 못 벌고 있어요. 못 버는 정도가 아니라 손실이 나고 있죠. 고금리 시대니까요. 연준이 올리고 있긴 하지만 연준이 지난 15년 동안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가 지금은 잃고 있는 이유는 뭘까? 이에 대한 정답이 밸런스시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주요 비중은 미국 국채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MBS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항목들을 하나씩 보면 일단 국채라는 게 뭔가요? 정부가 돈 필요할 때 나중에 갚을 때니까 지금 돈 줘라고 하면서 이제 발급한 채권이잖아요. 그래서 미국 국채를 이 트레저리 bonds를 많이 그리고 최근엔 정말 무지막지하게 많이 사들였어요. 그렇게 산 미국 국채가 연준의 자산으로 지금 밸런스시트에 이제 파킹되어 있고 왜 그렇게 많이 샀느냐고 생각해 보면 시장 금리를 낮추려고. 왜냐면 이게 채권도 다른 상품이랑 똑같아요. 가격이 수요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채를 사려는 수요가 커지면 연준이 다 사간 건데 국채 사려는 수요가 커지면 채권 가격은 오르고 채권 수익률 그리고 따라서 장기 금리가 낮아지죠. 그리고 지난 수년간 대의 명분도 있었단 말이에요. 항상 하는 게 연준 의장이 to stabilize our economy 하면서 그래도 지난 10년간 잘 먹혔던 그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연준의 밸런스시트가 어떻게 생겼냐 직접 그려보자면 일단
9월 30일 기준으로 3분기 말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자산이 이렇게 국채 5.7 trillion dollars 국채가 있어요. 그리고 연준이 또 큰 손인 시장에 있죠. 바로 이제 MBS 부동산 담보보증권을 말하는 이 mortgage-backed securities가 엄청 크고 이게 시장에서 가장 큰 바이어예요. 연준이. 한국말로 뭐 주택저당증권, 주택을 담보로 발행하는 이 채권. 연준이 MBS를 산다는 건 일반 미국인들의 모기지를 산다는 거예요. 지난 몇 년간 제로금리 시대를 맞으면서 모기지가 2%대까지 내려왔던 시절이 있었는데 불과 한 1년 전이지만 그게 한편으로는 기준금리가 낮아서이기도 하지만 연준이 또 한쪽에서 엄청난 양의 MBS를 사들여서이기도 합니다. 막강한 수요의 금리가 낮아진 거죠. 그것까지 합하면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이렇게 생긴 거예요. 국채 5.7 그리고 MBS가 2.7 trillion dollars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기타 자산 other assets까지 합해서 총 8.8 trillion dollars가 연준이 갖고 있는 자산 규모입니다. 종합자산 9조 달러면 한화로 1경이 넘죠. 조 단위로도 카운트가 안 돼요. 당연히 자산만 이렇게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럼 부채는? 연준도 부채가 있나요? 네, 있어요. 그것도 엄청 많이 있어요. 따지고 보면 연준이 시장에 유통하는 달러를 전부 부채로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 보면은 이 달러빌 보면 항상 그 앞면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Federal Reserve Note라고 써져 있는데 이 단어가 괜히 박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걸 이해하려면 연준이 곧 미국의 중앙은행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됩니다. 센트럴 뱅크죠. 따라서 연준이 달러를 찍어낸다는 의미는 이렇게 시중에 유통되는 모든 달러가 곧 연준에게 있어서는 부채와 다름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찍어내는 돈이 곧 자기가 떠안는 이제 부채가 되는 건데 그래서 부채가 이렇게 있어요. 달러가 2.2 trillion dollars 이렇게 밸런스시트이 만들어지고 있고 연준은 중앙은행이기도 하지만 다른 은행들의 은행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liability는 연준의 부채는 다른 은행들이 연준에 맡겨둔 돈 바로 이 역할, 이 메커니즘이 연준이 미국 경제를 조종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굉장히 크고 파워풀한 방법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사실 연준이 이 많은 돈을 시장에 다 풀어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이 카오스가 찾아올 거고 인플레이션이 뭐 끝없이 갈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은행들이 연준에 돈을 맡겨두고 연준이 그 돈에 대한 이자를 매겨서 이자율을 컨트롤하는 식으로 해결을 하기로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연준의 기준금리 The Federal Funds Rate라고 하는 게 바로 이 금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이제 시중 은행들을 통해서 다른 모든 상품 시장 이런 은행들이 갖고 있는 뭐 bank loans, mortgages 이런 것들을 다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연준도 은행이니까 이제 이 돈 맡긴 다른 은행들에게 이 높아진 이자율로 이자를 지급해주면서 이제 이자 비용이 나가는 거죠. 그런데 따져보면 지난 수년간 거의 한 10년간 이 이자율이 엄청 낮았다는 거죠. 거의 제로금리 시대를 살아왔잖아요. 1% 이하 이자를 낼 거는 거의 없었다는 것. 그래서 다시 연준의 밸런스시트에서 부채 쪽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여기서 말하는 디포짓 이거는 다른 은행들이 맡긴 돈 3 trillion dollars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RP 금액이 2.6 trillion 그리고 other liabilities까지 합해서 총 8.8 trillion dollars 이렇게 연준의 밸런스시트이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동안 연준의 자산 쪽에서 에셋 쪽에서 받아먹는 수입 이 평균 이율이 2.3%였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연준은 자산에서 얻는 이자 수익이 부채를 떠안으면서 내야 하는 이자 비용보다 더 컸다. 그래서 이런 게 흑자 경영인가 싶을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었다는 거죠. 신기하죠? 근데 이쯤 되면 궁금합니다. 그동안 돈을 이렇게 많이 잘 벌고 있었는데 연준이 일반 기업도 아니고 애초에 수익을 내고 있는 것도 참 웃긴데 돈을 심지어 오랜 기간 동안 많이 벌었는데 이걸 다 어디다가 쓸까? 일반 기업이라면 번 돈을 재투자해서 더 크게 수익을 내기도 하고 자산을 매입하기도 하고 뭐 인력이나 뭐 R&D 이런 쪽으로 투자를 하기도 하고 연준도 마찬가지로 이 돈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직접 활용을 못하고 정부를 통해서 해요. 따라서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가? 수익은 US Treasury, 미국 재무부로 갑니다. 지난 11년간 이 수익이 연준이 낸 수익이 월 한 4 billion에서 12 billion까지도 됐었단 말이에요. 연준이 이렇게 꾸준히 수익을 내고 이 수익이 재무부로 흘러 들어간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무부가 돈이 필요할 때 굳이 뭐 프라이빗 마켓에서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뜻이고요. 미국 정부가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이 government deficit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낮다는 뜻이에요. 정부가 이거 뭐 이것저것 투자하고 시장에 돈을 쓰는 것 대비해서 연준한테 받아먹는 수입이 훨씬 더 많았다는 뜻이고 그런데 그렇게 있다가
이제는 상황이 역전이 됐어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연준의 흑자가 이제 적자 전환이 됐습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인상해서 이제는 이제 받는 이자 수익보다 은행들에게 지급을 해야 하는 이자 비용이 훨씬 더 커진 거죠. 연준한테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게 2008년 이전에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이렇게 생겼거든요. 일단 사이즈부터가 800 billion밖에 안 돼. 1 trillion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각각 자산과 부채가. 그리고 굉장히 단순했어요. 대부분 자산 같은 경우는 트레저리즈가 전부였고 국채만 들고 있었고 그마저도 금액이 딱 시중에 유통되는 그 달러에 상응하는 금액만큼만 자산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08년 금융위기가 찾아왔고 그때 당시 무너지는 이 시장을 살려내기 위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열었던 건데, 그런데 연준이 기준금리를 0으로 낮추는 식으로 이자율을 낮췄던 것뿐만 아니라 액티브하게 국채를 더 사고 MBS도 훨씬 더 많이 사들이면서 밸런스시트를 키우는 방식으로 시중금리를 더 낮춰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연준의 밸런스시트는 점점 비대해지고 자산이 이제 폭풍 증가하게 됐는데, 당연히 영원히 이 밸런스시트 이렇게 커지도록 냅둘 생각은 없었겠지만 이게 걷잡을 수 없이 커지다가 2020년 3월 코로나가 터지고 증시가 폭락했습니다. 그때부터 완전 유례 없는 규모로 엄청난 양의 국채랑 MBS를 사들이기 시작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양의 증권 사들이면서 시중에 돈을 풀었기 때문에 밸런스시트이 더 급격히 커지고 여기 기울기부터가 달라진 거 보이죠? 그리고 연준의 수익도 불어났어요. 한마디로 흑자놀이 잘하고 있었다. 이 상황을 좀 사람으로 치면 사실 엄청 막 살이 찐 상태인 거죠. 비만인 상태인 건데 이 통화량이라는 지방이 너무 많아진 연준입니다. 그럼 이제 살을 빼야 하는데, 비유를 하자면 금리 인상이 운동을 좀 빡세게 하면서 살을 빼는 거라면 양적 긴축, QT를 통해서는 지방 흡입 수술을 하는 거죠. 왜냐면 운동하고 뭐 식단 조절해서 몸무게가 뭐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일단 내 몸 안에 있는 지방세포의 개수는 그대로이니까요. 뭐 그렇다고 하네요. 네이버 지식인에 의하면. 그래서 돈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서 시장이 아예 돈을 흡수해내서 빼버리는 것, 그래서 달러 총량이 줄어드는 것, 시장에 이런 식의 지방 흡입 수술이 QT를 한다는 것이고, 그런데 수술도 그렇듯이 갑자기 이렇게 크게 대수술을 하면은 위험하잖아요. 효과는 빠르고 직접적이고 확실할지언정. 그래서 QT도 마찬가지예요. QT도 너무 많이 그리고 빠른 속도로 하면은 경제가 못 버틸 수가 있는데, 안 그래도 요즘 보면은 이 양적 긴축이 원래 계획보다 좀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는 컴플레인이 좀 있거든요. 연준이 좀 의도적으로 유동성 흡수를 덜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왜냐면 그렇게 시작하면 이제 적자나기 시작하니까 라는 말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죠. 왜냐면 이 QT의 메커니즘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런 말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좀 뻔하게 생각하는 거는 만기가 아직 안 된 보유 자산을 매도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방법은 연준이 지금 앞으로 만기가 다가오는 국채나 MBS를 다시 재투자하지 않는 방식도 QT라고 해요. 그러니까 리인베스팅을 안 하는 건데, 지금 당장은 이 방법으로 후자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많기 때문에 그냥 좀 피상적으로 보기에는 좀 천천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테지만, 그거는 아니고 이렇게 QT가 진행되면서 재무부도 점점 돈이 없어지고, 돈이 없으면 이제 빌려야겠죠. 이들도 돈을 빌리기 시작하면서 부채를 떠안게 됩니다. 이제 트레저리 데피시트이 생긴 건데, 물론 그 사이에 이제 턱없이 높아진 이 자산을 줄이려고 열심히 뛰었던 연준은 지금 1분기 기준으로 자산이 8.9 trillion인데 3분기 말 기준으로 8.8 trillion까지 줄였네요. 이게 참 많이도 줄였다 싶겠지만 이 정도면 지금 많이 줄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즐겼던 흑자놀이가 드디어 적자가 되어버렸는데, 일단 당장 은행들한테 맡긴 돈 이자 지급하는 비용만 보더라도 거의 0%에서 지금 4%대까지 올랐잖아요. 파티가 끝났다라고 하는데 연준이 적자가 난다, 연준이 돈을 잃는다, 이게 다 무슨 말일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일단 적자가 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재무 회계상으로는 연준도 이거를 이제 회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들은 이거를 deferred asset으로 분류를 해요. 결국에는 갚아야 하는, 지금은 손실 나고 있는 만큼의 그 돈을 deferred asset 처리를 하고 이게 연준의 부채로 처리가 되는데 나중에 갚겠다 이거죠. 그런데 연준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금 생기는 이 적자가 당장 무슨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요. 정책에 영향을 준다던가 그런 건 아니고, 왜냐하면 기업들의 목적은 흑자 경영일지 몰라도 연준의 목적은 일단 인플레이션 잡는 거, 그리고 완전 고용,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면서 경제를 안정화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뭐 적자가 나고 흑자가 나고 미국 정부한테 돈 벌어다 주는 게 이들의 존재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큰일은 없다라고 말하는 편이고, 실제로 올 봄에 있었던 스피치에서도 QT에 대해서 파웰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I would just stress how uncertain the effect is of shrinking the balance sheet이라고 하면서 QT에 대해서 막 너무 그렇게 막 목맬 필요 없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사실 시장이 보는
보는 뷰는 좀 달라요. 모건 스탠리 애널리스트가 얼마 전에 나와서 했던 말은 시장이 이 큐티 효과를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려스러운 말을 했는데,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연준이 1,000억 달러? $100 billion 이 밸런스시트를 축소할 때마다 거의 12 bips 이자가 올라가는 금리 상승 효과가 있을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연준이 QT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 지 한 두어 달 만에 미국 국채 수익률이 40 bips나 상승하기는 했거든요. 뭐 어느 정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고, 근데 유명한 헤지펀드죠. 브리지워터, 여기에 있는 CIO가 했던 말은 지금 시장이 너무 QT를 무시하고 있는데, 너무 무시하면은 이 금융시장이 유동성 구멍에 빠질 거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금리 인상보다 오히려 이 QT 때문에 증시가 하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네요. 그리고 증시뿐만 아니라 이거는 자산 가격의 폭락까지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비관론만 잔뜩 퍼다줬었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나 금리도 금리이지만 지금 포트폴리오의 40%를 현금 그리고 현금성 자산으로 확보하고 있는 기관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는 인플레이션보다는 유동성 부족이 더 심각한 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연준이 QT의 이 지속 시기에 대해서는 가이던스를 전혀 내놓고 있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처럼 모두가 금리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연준의 밸런스 시트 얘기를 좀 해보고 싶었어요. 과연 QT의 최종점은 어디일까요?